네. 지난 시간에 스펙트럼까지 했고요. 오늘은 에너지띠와 반도체를 한꺼번에 할게요. 간략하게. 잠깐만. 하신 분, 에너지띠 이론은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슨 상태일 때 이 이론으로 에너지 상태를 설명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모든 물질의 원자 안에 전자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배운 거잖아. 그러면 그러한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기체 상태일 때도 있고 액체 상태일 때도 있고 고체 상태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게 될 에너지띠라는,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띠 이론은 물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 이 띠 이론으로 그 물질 내에 원자 내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 준위가 아니고 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띠가 된 건 기체, 액체, 고체 중에 어떤 상태일 때를 설명하는 거냐. 자, 고체 상태일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고체의 에너지 띠 이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체일 때는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쓰면, 표현을 하면 우물 형태로, 그러면 어떤 기체를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고 또 다른 원자 하나하고 워낙에 거리가 멀다 보니 두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원자 간의 거리가 머니까. 그지? 근데 얘가 고체가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거리가 워낙 가깝잖아. 얘가 얘 혼자 있었으면 에너지 준위를 그냥 이렇게 선으로 그리면 되는데,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애도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질문. 자, 그러면 이 1번 놈하고 2번 놈하고 각각에게 들어있는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가 같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1번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번 원자 내 전자 에너지 준위 값이 있겠지? 그럼 그 준위가 같을 수도 있나? 자, 같을 수가 없어요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뭘로 설명하는 거냐면, 너네가 화학을 하셨으면 나오는데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해서 어떤 물질 내 원자 내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은 상태는 없어. 에너지 상태는 반드시 모두 달라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핵에 가장 가까운 에너지 준위를 설명할 때 양자수 1번으로 설명을 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 준위로 올라가면 양자수 2로 설명하고 3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같은 1번 양자수에 있다 하더라도, 그지? 스핀 방향이 반대가 돼서 결국엔 에너지 상태는 다릅니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화학 시간에는 그거를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 시간에는 주양자수 배우고 부양자수도 배우고 그다음에 스핀 양자수도 막 배우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표현하는 게 문자 4개로 표현을 해. 주양자수, 부양자수, 하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이렇게 4개로. 그런데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다른 양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지는, 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는 전자는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게 당연히 과목이 달라진다고 원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물리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결국 이 각각의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미세하게 계속 차이가 나요. 근데 차이가 나는데 결국 이 원자들의 간격이 고체는 너무 가까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를 다 모아놓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미세하게나마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 구조가 어떤 모습처럼 돼요?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져 있지만 띠처럼 돼. 거의 연속적으로. 완전 연속은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지금 다 준위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흔히 기체 상태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고체 상태가 됐더니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는 있지만 거의 겹쳐져 있어서 거의 띠 내에서는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그 미세하게 갈라져 있지만 거의 연속적으로 겹쳐져 있는 에너지 준위들, 이 묶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에너지 띠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체만큼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로 설명하는 거야? 띠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면 여기 노란 네모 하나가 하나의 띠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뭐 또 하나의 띠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의 띠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확대를 하면 어떤 식으로 그려진 거냐면, 띠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있고, 그 위에 뭐 또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띠더라도 미세하게 에너지 준위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갈라져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같은 띠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하나의 준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적어도 그 준위 안에서 움직이기는 좀 수월한 거지. 같은 띠 내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고체 에너지 띠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얘네도 요 지금 이 아래쪽에 원자 핵이 있는 거니까 핵에서 가까운 띠에서부터 전자들이 채워지는 거야. 우리 에너지 준위랑 똑같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전자가 채워져 있지만 가장 바깥띠가 생겨요.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띠. 그지? 그럼 우리 원자 가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지만 원자가띠보다 준위가 높은 띠, 우리가 전도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띠와 띠 사이의 요 간격을 우리는 띠틈이라고도 부르고, 띠 간격이라고도 부르고, 금지띠라고도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이 띠 간격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요 위에 있는 띠로 올라가고 싶으시면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뭐 되어야? 흡수되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에너지 준위랑 별반 다르지 않는 거지. 구조만 띠의 구조인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고체는 이런 식으로 띠 구조를 가져요. 원자가 띠가 있고, 그 다음에 띠 간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띠가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고체 상태의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고체가 전류가 잘 흐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데 이 띠 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아주 전류가 잘 흐른다는 도체들은 띠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만 그릴 거예요. 그럼 얘가 원자가 띠인데, 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가요, 구별이 잘 안 돼요.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그린 걸 원자가 띠라고 보시고 노란색으로 그린 걸 전도띠라고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봐도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가려면 이제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도체는 거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야. 원자가 띠와 그 전도띠 사이가. 그래서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들이 이 전도띠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수월한 거지, 경계가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도체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이제 전도띠로 올라가면 이 전자들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이 전도띠 안에서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자유전자 수가 많을수록 이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전도도가 좋은 친구로 해당이 된단 말이야. 전기전도성이 높다라는 건 비저항은 작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체는 전기전도성이 크고 비저항은 작은 친구가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도체의 띠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도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류가 잘 흐르냐면 절대 영도에서도 전류가 잘 흘러요.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도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낮은 온도에서도 전류가 잘 흐르는데, 심지어 25도씨 정도의 상온이면 켈빈 온도로 치면 298K란 말이야. 꽤나 높은 온도잖아. 그지? 그러니 상온에서도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띠 구조 때문에 도체는 이러하더라. 그래서 뭐 미리 알려두자면, 도체의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꽉 채워져 있지 않아요. 전자가 너무 꽉 채워져 있으면 또 이 전자들이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좀 헐렁헐렁 해야 되는데, 도체는 원자가 띠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지 않고, 심지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전자들이 움직이기가 되게 수월한 거지. 그러다 보니 전기전도도가 높은 물질이 된 거고, 그럼 딱 정반대인 친구가 우리가 흔히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부르는 애들이거든요.
그지? 종이 같은 애들. 얘네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고 비저항이 커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니까. 그럼 얘는 왜 그런 상황이 되느냐? 원자가 띠에 우선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원자가 띠 내에서도 이미 전자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너무 멀어요.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 얘가 0K에서는 뭐 당연히 더할 나위 없고요. 그지? 상온으로 올라와서 298K가 되어도 꽤나 높은 온도가 공급이 되면 얘한테 에너지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되어도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얘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 되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줄 알고 살았어. 그지?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새로운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구예요?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고도 부르고 고유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절마늄이나 규소 같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쟤는 둘 다 몇 족 원소냐면 참고로 14족 원소예요. 자, 얘가 이 절마늄이나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규소로 이루어진 얘네들이 내부 입자들의 결합 상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란 말이야. 그 4군데를 다른 친구들과 계속 공유 결합을 하는 상태로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애도 공유, 여기 있는 애랑 또 이 밑에 있는 애랑 또 얘네들도 공유, 뭐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자기가 갖고 있는 4개의 전자를, 그지?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시켜서 결합하고 있는. 이거는 결합하고 있는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요. 키울게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이렇게 생긴 고유 반도체는 띠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고 살펴봤더니 어떤 모양새냐? 원자과 띠가 여기 있으면요, 전도띠가 꽤 뭐한 편이에요? 가까운 편이에요. 당연히 도체보다는 이제 못하지만 부도체보다는 띠 간격이 좁아. 그래서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0K에서는 당연히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근데 실온 정도, 상온 정도에서는 298K의 에너지 덕분에 요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얘 덕분에 얻어서 전류가 잘 흐르는 친구가 된 거지. 그래서 얘는 뭐 한 거야?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기기구를 만들어도 도체 못지않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한 친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등장을 하셨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걸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해서 소단원 하나가 끝나요. 별건 없고요. 그냥 띠 이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지? 그리고 그 띠 이론 내에서 같은 띠에 있더라도 그 각각의 전자들의 에너지는 완전히 연속적일 수는 없어요. 거의 연속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상태는 모두 같지 않아요. 그죠? 그걸 우리 파울리 베터 원리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뉘는데, 왜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게 되었는가? 왜 절연체는 그렇지 못한가를 뭘로 설명하는 거야? 우리는 띠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아, 도체는 띠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요. 절연체는 띠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야. 뭐 이 정도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참고사항으로 한다면 이 도체, 부도체, 반도체들은 결국에는 이제 전원이 필요한, 전류가 흘려서 뭐 필요한 이제 전기기구에 이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류가 계속 이제 뭐 예를 들면 도체라고 해도 금속의 전류가 계속 흐르면 열이 발생을 해요, 안 해요? 질문이 있어요. 자,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하죠, 그거? 그죠, 저항 때문이잖아. 우리가 아직은 저항이 0인 물질을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어. 못 찾은 건 아닌데, 그지? 초전도체가 있으니까. 근데 걔를 상용화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대부분의 전기기구가 다 열이 발생을 해요, 저항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사용하면 할수록 온도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지? 온도가 올라갈 때
비저항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비저항.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비저항이 연락 큰 놈은 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 그릴 거예요. 얘는 그냥 되게 커요. 그리고 그래도 굳이 하자면 온도가 올라갈 때 오히려 비저항이 살살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온도가 얘한테는 뭐가 되니까 이걸 넘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워낙 커서 전기 기구에는 적합하진 않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도체하고 반도체만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우선 둘 중에 누가 비저항이 작아요? 얘가 작죠? 그죠? 작은 데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비저항이 커져요. 오히려 방해를 받아, 얘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온도 때문에 전자가 자유로운 거는 뭐 이미 다 어느 선을 넘어섰고요. 저 온도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움직임이 빨라져. 그래서 얘네가 더 방해를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반도체는 비저항이 그래도 도체보다는 조금 크잖아요. 근데 요쯤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얘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걸 넘어서게 하는 요소가 돼요. 띠 간격을 넘어서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 때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를 줍니다. 얘가 반도체. 그래서 특이한 거지. 그지?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르는 건 아니지만 상온에서 사용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거야. 반도체라는 친구가. 그지? 그런데 얘는 이 전기기구가 사용될 때 발생하는 온도가 오히려 저항을 낮추는 꼴로 이용이 되다 보니 우리가 지금 다양한 제품의 반도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뭐 하고 싶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전도도를 올리고 싶어서 도핑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처음에 언제 나오면 여러분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신소재라는 단어를 하실 때 나와요. 도핑한다는 얘기가. 신소재가 뭐냐면 원래 있던 거를 내가 뭘 좀 구조를 바꾸든가 조성을 바꾸는가. 얘가 지금 다 규소로만 이루어지려면 여기다 뭘 좀 섞어. 그랬더니 성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성질을 우리가 이용해 보고자 만들어낸 애들을 신소재라고 불러요. 신소재의 종류에 여기 나오는 반도체도 있는 거고, 기억해 보시면 어떤 거? 뭐 플러렌이나 그래핀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생체 모방 기술이라 그래서 그치 자연 상태의 것들을 모방을 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내서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신소재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얘도 신소재로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내가 뭘 좀 섞어서 조성을 바꾸는 거야. 100% 규소로 되어 있던 애한테 내가 0.01% 정도 뭐를 살짝 섞어. 그랬더니 불순물이 섞였다라는 표현으로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르고, 그래서 순수 반도체보다 불순물 반도체가 조금 더 전기 전도도가 좋아지는 효과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도핑을 합니다. 도핑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불순물 반도체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13족 원소를 했어요.에 따라서 15족 원소를 도핑을 할까요? 에 따라서 달라져요. 13족 원소를 도핑을 하면 얘가 지금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 친구였는데 생뚱맞게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가 들어가는 거야? 3개짜리가 들어가는 거잖아. 선생님 얘 비율을 얘는 붕소로 할 거고요. 얘는 질소로 할게요. 그냥 내 맘대로. 자, 그러면 13족 원소를 도핑을 한 경우에는 원래 규소가 있었어야 했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붕소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 하얀 동그라미는 4군데의 실리콘들이 규소들이 내어놓은 전자예요. 공유전자. 그리고 붕소가 이제 하나, 둘, 3개를 내려놨어. 근데 얘 가진 게 3개밖에 없잖아.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빈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빈자리. 어떤 자리?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비어있는 자리. 그지? 우린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양공이라고 부를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원래 얘가 직접 전하를 띠는 알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하를 띠는 걸로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전기적으로 전체가 지금 중성이어야 되는데 빈자리가 생긴 거니까. 그지? 그래서 표현이 될 때는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양공은 전자는 알갱이잖아. 양공은 알갱이가 아니고 자리예요. 자리.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할 때 빈자리가 많아야 전자들이 이동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13족 원소를 도핑하여 만든 이 불순물 반도체를 우리는 무슨 반도체라고 불러요?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P형 반도체는 결국 양공의 수를 늘림으로써 전기 전도도를 올린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P형 반도체의 전하의 운반자, 전하 나르게라고 하더라고. 전하의 운반자는 양공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P형 반도체 안에 전자가 없나요? P형 반도체 안에 전자가 없어요? 그럴 리가요. 그죠? 전자가 있어 분명히. 근데 P형 반도체에서는 띠 구조가 어떻게 변한 거냐면 여기가 지금 원자가 띠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순수 반도체일 때 여기가 전도 띠였다고 치자. 그럼 띠 간격이 이만큼이었거든. 근데 내가 궁소를 도핑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거야. 누구 덕분에? 양공 덕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거야. 근데 원래는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새롭게 말하면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 하나가 생겨서 요걸 거쳐서 갈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올라가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자, 원래 순수 반도체에서 도핑을 뭘 했길래 뭐가 늘어났고 그 덕분에 에너지 띠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가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야. P형 반도체는 이렇게 생겼고 15족을 도핑을 했어요. 질소를 도핑을 할 건데 이렇게 질소를 도핑한 친구를 15족을 도핑한 친구를 N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N형 반도체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 얘는 이제 절반형으로 해볼까? 이렇게 똑같이 원자과 전자 4개를 이제 내려놓고 원래는 4쌍을 공유했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15족 원소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얘가 전자를 하나, 둘, 셋, 4개를 내려놨단 말이야. 그랬더니 꽉 찼네. 그치? 그럼 하나가 남잖아. 그 남은 하나의 전자가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지금 공유결합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이 안에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유전자가 지금 N형 반도체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전하의 운반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수를 늘려줌으로써 전기전도도를 올린 꼴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는 그러면 에너지 띠 구조는 어떻게 바뀐 거야? 이렇게 만약에 순수 반도체 시절에 이런 식이었다면 전자가 늘어남으로써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구 덕분에? 자유전자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섰어야 하는데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띠 간격이 줄어든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띠 구조를 바꾸어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를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뭐예요? 다이오드예요. 이제 다이오드는 이 두 반도체를 뭐 하네요? 접합을 했어요. 붙였어요. 그죠? 자,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 다음에 얘를 전원장치에 연결을 할 건데, 자, 연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했어? 내가 지금 전원장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플러스야? 긴 쪽이 플러스야. 와, 이거를 모르는 애가 있더라고. 되게 슬프게. 그래서 플러스 극쪽이 P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얘는 플러스 극쪽이 N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N형 반도체의 전하의 운반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전자라고 했어요. 그죠? P형 반도체의 전하, 이렇게 쓰지 말자. 전자라고 했고, P형 반도체의 전하의 나르게는 양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로 그럼 이렇게 생겨 먹었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원장치를 연결을 하시면 전원장치의 역할은 결국은 여기다가 뭘 한 거야? 전기장을 건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그 전기장 안에 전하를 띤 입자들은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 플러스를 걸었거든? 그럼 여기서 돌아칠 수 있는 건 전자야, 여러분. 그죠? 그럼 이 전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다 플러스를 걸었으니까 오른쪽으로 뛰어요. 그죠? 그러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안 뛸까요? 뛰어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도 오른쪽으로 뛸 거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양공이 반대로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죠? 전자가 이렇게 뛰면 빈자리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 이렇게 내가 P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걸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걸면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이 접합면에서 만나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나요. 그럼 이 N형 반도체의 전자 입장에서는 막 달려와서 넘어가야 되는데 내 앞에 이제 누가 놓여져 있는 거야? 빈자리가 놓여진 거야. 그럼 넘어가기가 어때? 수월한 거죠. 그래서 접합면에서 만나서 이 전자가 결국 어디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움직일 수 있고 이 전원 장치에서는 계속 전자를 공급해 주는 거지. 그러면 회로 안의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이 회로에는 뭐가 흐르게 됐어요? 전류가 흐르게 됐어요. 그죠?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는 반대니까. 그래서 결국 이 다이오드에는 무사히 전류가 흐르게 되지. 이렇게 다이오드의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에서 만나는 방향으로 전압이 걸렸다.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 순방향 전압이 걸렸어요 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어요. 그럼 내가 반대로 걸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쪽이 플러스 극이니까 전자가 일로 뛰겠네. 얘는 양공 반대로 뛰겠죠. 접합면에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럼 이 회로에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아, 여긴 전류가 안 흐르는구나.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전압이 걸렸을 때 우리 뭐라고 불러요? 역방향 전압이 걸렸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순방향을 걸었어요. 순방향을 걸었을 땐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이 걸렸을 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잖아. 다이오드에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봐봐. 여기다가 선생님이 전압을 입력할 건데요. 입력 전압을 교류로 넣었어요. 교류.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를 하나, 다이오드 기호야 얘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 뭐 꼬마 전구 같은 거나 저항 같은 거 아무거나 하나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출력 전압을 걸 거야. 그럼 내가 입력을 교류로 했는데 다이오드를 지나고 나면 뭐가 출력이 될까를 보는 거지. 그래서 입력된 교류는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이 지날 때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어떻게 된다? 크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전압을 건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크기와 방향이 변한다라는 거는 플러스 방향일 때가 이 그림으로 치면 반시계. 그지? 마이너스일 때가 시계. 그래서 이 회로에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전류를 넣은 거야, 지금. 그랬더니 다이오드를 지나고 나면 뭐만 남는 거야? 시계가 됐든 반시계가 됐든 한 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되는 전압은 어떤 모양새가 되는 거야? 한 놈만 남는 거야. 그리고 이게 시간 간격을 확 늘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림이. 그치? 그래서 결국 교류를 입력을 하고 다이오드를 지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직류로 바뀌는 거예요. 직류.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정류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정류작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뭐 우리 중학교 때도 나오고 통합과학 시간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가정이나 뭐 대부분에서 사용하는 지금 이 전기들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지금 이 콘센트를 통해 들어오는 이 전기는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예요. 교류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들어온 전기는 전기기구 내부에서는 대체로 뭐가 흘러야 돼요? 직류가 흘러야 돼. 그러니까 모든 친구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교류가 들어와도 무사히 작동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류가 이 안에서 흐르면서 뭔가가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정류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교류로 들어왔다가 아마 여기서나 여기서 뭘 할 거예요? 직류로 바꾸는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 정류작용을 하려면 되게 복잡한 회로가 필요했어. 그래서 덩치가 컸어. 그지? 근데 다이오드 덕분에 다이오드가 실제 사이즈가 어쩌냐면 여러분 선생님 엄지손톱 3분의 1 크기예요. 내 엄지손톱 3분의 1. 그럼 그거 하나를 집어넣는 걸로 뭐 하는 거야? 정류가 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소형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불순물 반도체를 다이오드 만드는 데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정류작용도 시키고요. 이걸로 트랜지스터 만들어서, 그지? 디지털 정보들이 저 안에서 돌아치는데 트랜지스터 만들어서 이용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반도체를 어디다 써요 하면 집적 회로라고 그래서 우리가 PC처럼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에 다 들어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핸드폰, 뭐 패드, 노트북 요즘은 뭐 5만 군데 다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다 덕분인 거야. 그 중에 우리는 뭐만 배우는 거야? 다이오드만 배우는 거야. 그래서 다이오드에 대해서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호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류는요 이 방향으로만 흘러요. 반대로 안 흘러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왜 다이오드 나오면 가끔 그런 기호들 나오잖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짠, 짠, 어디로 갈까? 짠, 슉, 슉, 짠, 뭐 이렇게 놓고 교류를 공급을 한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저항에는 어떻게 전류가 흐를까요를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면 교류를 넣었다라는 거는 이렇게 출발하는 전류도 넣은 거고요. 이렇게 출발하는 전류도 넣은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출발하는 전류를 넣었으면 이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서 짠, 짠, 짠 돌아와요. 그죠?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세모에서 짝대기 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밖에 못 가, 이리로는 못 간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간 전류는요, 돌아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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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요. 그지? 그럼 결국 내가 교류를 공급을 했는데 다이오드를 열심히 거치고 났더니 이 가운데 있는 저항만 딱 봐봐. 빨간 분필로 따라가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노란 분필을 따라가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결국 저 저항에는 같은 방향으로만 전류가,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인 거야. 내가 공급은 교류를 했어도 이 저항의 만큼은 뭘 하는 거야?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정류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서는 정류작용을 가장 중요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이오드가 이용되는 예시에는 누가 나오는 거야? 발광 다이오드 나오죠. LED라고 하죠. 그죠? 발광 다이오드는 별건 없고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장치가 되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고 해봐. 그러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형 반도체로 가는 거잖아.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림을 옆으로 그릴까? 자, 여기가 얘가 N형 반도체의 띠 구조야. N형 반도체는 어디다가 에너지 준위를 하나 만든 거라고? 전도띠 아래에다가. 그죠? 여기다 만든 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P형 반도체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원자가띠 위에다가 이렇게 새로운 준위가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했다고 치면 내가 순방향 전압을 걸었어. 무사히 전류가 흐르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양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에너지 준위로는 N형 반도체의 전자의 준위가 P형 반도체의 양공의 준위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뭐 되는 거예요? 방출되는 거예요. 그죠?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서도 방출이 될 거예요. 얘는 그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로 나가겠지. 내다 버리는 거고. 발광 다이오드는 그 에너지를 써보자야. 이 에너지가 HF, 즉 특정 진동수를 가진 빛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조절할 수 있다. 띠 간격을. 그러면 어떤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낼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지? 이 빛의 삼원색을 이용을 하면 이 발광 다이오드로 뭘 할 수도 있는 거야? 영상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전기를
비수로 바꾸어서 그지? 이용해보자 하는 것들이 발광 다이오드.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집 어린이들이 쌩쌩쌩쌩 타시는 킥보드에도 있어요. 거긴 발전기도 있겠지만, 그지?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랑 딱 반대 작용을 하는 게 누구냐면 광 다이오드인데, 광 다이오드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려요, 선생님이. 얘가 N형 반도체고요. 얘가 P형 반도체인데, 당연히 내가 여기다가는요, 그 어떤 전원 장치도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빛을 쏩니다. 그랬더니 이 빛 에너지가 N형 반도체의 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갖고 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P 아래로, 그지? P형의 양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도끼로 올라가. 그래서 이 회로를 흘러요. 그래서 지금 전자가 이렇게 도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돌고 들어오면 P형은 이제 얘가 들고 들어온 이 전자를 다시 뭐해서 양공을 통해 받고 그게 다시 N형 한투로 또 넘어가게 이 빛이 쏘여지는 동안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거지. 내가 전원 장치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들이 더 높은 준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회로에 전자가 흐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회로에 뭐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꼴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꼴인 거야. 그럼 아마 이 전구에 뭘 할 거야? 불이 들어오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양전지의 원리고요. 그래서 태양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N형 반도체가 전지니까 전지에 어떤 극 역할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극 역할을 하는 거야. P형 반도체가 전지에 플러스 극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전지의 역할을 하여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주는 거지. 그래서 광다이오드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거나 다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결국에는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거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기까지.